안녕하세요. 자, 2022년 국가국어 평법 총론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평소에 좀 많이 출제되던 그 학설 묻는 문제 중에서요. 기본적인 거 오상방위 관련한 기본적인 학설 하나 묻고 나머지는 그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설 비중이 좀 줄었고요. 근데 원래 학설은 뭐 많이 나와야 한 세 문제 정도니까 한 문제 나왔다 그러면 뭐 그 안에서 지금 좀 작게 나왔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문 묻는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형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 자구행위 규정 그 표현도 이제 바뀐 부분이 이제 출제됐고, 그 다음에 가석방 관련해서 가석방 시료에 관련된 이런 조문들은 이미 그 좀 시사성 있는, 그러니까 좀 논란이 됐던 그런 개정 표현이거든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출제됐고 한 6문제 정도 조문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판례에서 출제가 됐어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뭐 무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작년에 비해서 한 문제 정도 쉬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 특별히 뭐 어렵다는 문제는 없고 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 욕심에 따라서는 막 이런 거 이 정도는 뭐 다 맞히는 걸 목표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우리가 항상 뜻대로 다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노력한 만큼 좀 고득점 좀 나오기를 제가 기대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 아마 학원 모의고사, 우리 그 매월 모의고사라든지 다른 뭐 어떤 뭐 실전 모의고사라든지 열심히 보신 분이라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을 때, 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아니죠. 자, 무면허 운전 처벌하는 것은 반한다. 처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도로에서,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해야 처벌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하는 것은 유치해서 금지원칙에 반한다 해야 되죠. 반하지 않다는 게 틀린 거고요. 자, 실제로 이제 도로교통법상 도로냐 아니냐가 어디에서 문제됐습니까? 이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이 도로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뭐 아주 그 형식적인 부분만 물었던 겁니다. 자, 개정형법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개정형법에 따라 보관찰 체크하셔야 되죠. 보관찰은 형벌적 성격이 없는 보안 처분입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해도 되죠. 형벌 부속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반한다는 게 틀렸죠. 자,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러면 가볍게 바뀌었으면 소급 적용 가능하잖아요. 1조 2항에 따라서. 그런데 부칙을 둬 가지고요. 종전 형벌법규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면 이거 가능합니다. 행시법주의 원칙으로 가는 거죠. 이거 금지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법을 볼 때는 부칙을 많이 보거든요. 부칙에 보면은 이 법 시행되기 전에 행위는 시행되기 전에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런 규정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원칙으로 행시법주의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이야기고요. 자, 법규정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명성 원칙을 검토할 때 뭐 모든 걸 세부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건 아니죠.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용이 밝혀질 수 있다면 명성 원칙 위반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반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해 처벌법규에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니까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한정될 수 있다. 이렇다면 자, 명성 원칙에 배치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쉬운 지문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조문입니다. 원래는 조문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부작위와 관련된 조문이죠. 자기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 원인을 야기한 자가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때는 발생된 결과에서 처벌된다. 이게 선행행위에 의한 자기 혐의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18조에서 규정한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 판단 요소에 의해서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 행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작위범이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를 갖다가 부작위로 칭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는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걸 말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 방치해버렸다. 처가. 그러니까 처가 만약 방치한다면, 남편이 죽어가는 걸 방치한다면 처가 직접적으로 뭐 칼로 찔러 살해하는 거와 형법적으로 동가치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부작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부작위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의무방해죄 판례는 갑자기 긴 판례가 나와버렸네요. 이 최신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판례는 독립해서 우리 뭐 모의고사 때 많이 나왔던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재를 갖다 그냥 쌓아두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업무방해죄, 부작위한 업무방해죄 되느냐의 문제죠. 자, 우리 판례에 하면
업무방해죄 자기에 의한 업무방해가 동등한 법적 가치를 가진다 되어 있는데 안 가집니다. 안 가지니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예요. 실제로 그 이제 건축 자재를 갖고 업무방해하는 그 행위 태양을 보면은요. 큰 덤프 트럭에 막 이 쓰레기 더미를 산더미처럼 싣고 와가지고 말이죠. 그 앞에 공사장 같은 데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치우는데 한 세월이고요. 이거 도저히 감당이 못할 정도의 어떤 쓰레기 그다 버려버리거든요. 이런 게 이제 업무방해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하고 그냥 기존에 뭐 공사 끝나고 나서 자재를 치우지 않은 거하고는 동등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진정부작용 성립하려 그러면 행위정의의 동가치성이라는 게 있죠. 행위정의의 동가치성.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 자기에 의한 범죄와 형법적으로 동가치해야만 부작용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이 평가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특허불응죄는 부작위가 처음부터 구속권적 행위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특허불응죄는 부작위로만 범할 수 있는 범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진정부작위범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지문. 자, 인과관계 문제인데요. 자, 0.5mm 도개골 사건이죠. 이거는 특이체질.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이 특이체질로 만약에 사망으로 연결됐을 때는 인과관계 부정된다. 예견 가능성 없는 사정이죠. 인과관계 인정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심장질환이죠. 동맥경화, 심근, 섬유화 증세 이렇게 되게 되면, 그리고 뭐 음주 좀 했다 이거 가지고는 인과관계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반대죠. 요거는 일반적인 뭐 고혈압, 당뇨 이런 질병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런 게 뭐 좀 영향을 줬다 하더라도 인과관계 부정되지 않습니다. 사망 간에 상당한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있는 거고 이건 없는 거고 대비해서 보시면 됩니다. 예상할 수 있는 질병,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질병.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살입니다. 자, 자살 요거는 피해자의 단독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강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했다 하더라도 이 자살을 강간행위로 인한 결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강간죄의 죄책만 지는 거고 자살 부분까지 강간범에게 그 책임을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간죄만 되는 거죠.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폭행하려고 문을 뭐 부수고하니까, 자, 이거 보면 숨으려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숨으려다가 뭐 피하려다가 도망가려다가 차에 치이고 높은 데서 떨어지고 뭐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에 다 인과관계 인정된다 이런 이야기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신뢰 원칙 관련된 판례인데요. 자, 육교 밑이라든지 육교 밑에, 그 다음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라든지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요, 갑자기 사람이 나타날 것을 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육교죠. 첫 번째는. 자, 육교. 이번 자, 육교를 눈앞에 둔 피해자가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예컨대 어떤 할머니가 뭐 어떻게 육교 위로 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갑자기 뭐 이게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는 게 보이면 속도를 줄여야 되죠. 근데 그런 사정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사람은 육교 위로 다녀야 되지 육교 밑으로 다닐 것을 예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거라고 신뢰하면 족하다. 이 신뢰 원칙이죠. 신뢰 원칙.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자,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 자, 결과적 성립 요건은 고의의 기본범죄, 중앙결과 발생,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입니다. 인과관계도 있어야 되고 예견 가능성도 있어야 돼요. 예견 가능성 과실입니다. 자,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 자, 그러면 안 되죠. 예견할 수 없다면은 결과적 가중범 인정 안 됩니다. 인과관계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 가중범 성립할 수 없어요. 자,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확정적 인식을 요하는 게 아니고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비확정적이라 하더라도 미필적 인식이라도 가능하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 이거 틀린 거고, 피고인이 자신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 상태에 빠지니까 사망 것을 오해하고 이제 자살로 위장하려고 말이죠. 높은 베란다에 던졌다. 이건 뭡니까? 낙산 비초대 사건이라고 해서 개괄적 과실사례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상해 행위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이 이르기 때문에 상해 치사죄가 됩니다. 상해 치사죄. 살인죄 하면 안 돼요. 살인의 고의는 없습니다. 맨 처음에 상해 고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살로 위장하는 거는 시체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상해 치사죄 이렇게 됩니다. 개괄적 과실사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 대마초를 흡연하고 범행했다면 이건 뭡니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죠. 그래서 시민장애로 감경을 할 수 없습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술 마시거나 이렇게 대마초 피는 이런 게 이제 판례 사안이 있었습니다. 자, 음주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했다. 자, 이것도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죠. 교통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있을 때 과실에 의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되니까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유로 심장이를 야기한 자 행위는, 자, 원인에서 자유로 행위니까 심장에 관한 10조 1항 2항 이거는 책임 조각이고 이거는 감경인데 이거 적용 안 되죠. 100% 책임 능력 있는 거가 똑같이 처벌이 됩니다. 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배제된다. 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같은 지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보면 4번 지문은 또 2번 지문하고 똑같아요. 보세요. 2번 지문하고 4번 지문은 뭐 다릅니까? 이거 술 마신 거 아닙니까? 술집에 가서 술 마신 거. 자,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거, 운전 결항한 거. 자, 피고인이 자신 차로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 마신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원인 자율행위예요. 원인 자율행위 경우에 자, 위험성을 예견하고 자유로 심장에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그래서 심장해로 인한 강경을 할 수 없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원인의 자율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 문제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학설 묻는 문제로 나온 건데요. 요성 저하사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 같은 경우에 자, 이게 법률의 착오를 볼 거냐 구조권 착오를 볼 거냐 견해 대립이 있죠. 그러니까 법률의 착오, 유성의 착오로 보는 견해가 뭡니까? 엄격 책임설이죠. 엄격 책임설. 그리고 제한 책임설이 뭐 유성의 착오,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것이다 하니까 틀렸죠. 제한 책임설은 구조권 착오 위주정설, 법 효과 제한 책임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의를 조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견해가 아닙니다. 자, 요성의 착오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질 때 그가 속한 집단이나 행위자의 어떤 인식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따로따로 평가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시골에 한글도 잘 모르는 90대 할아버지하고 서초동에 변호사 자격 있는 국회의원하고 이거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법률 전문가라면 자기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를 갖고 있고 이 국회의원이 자기 직원 시켜가지고 야 전화 한 통화 전화해서 물어봐 이래 놓고서는 그걸 믿고 위협한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당화될 수 없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직원에게 문의해서 답변 듣고 이거 그냥 믿어버린 거죠. 이런 경우에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속한 지위 이걸 지적 능력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이거는 좀 더 네가 숙고했어야 된다. 좀 더 네가 법률 전문가니까 법조문 좀 찾아보고 말이에요. 좀 심사숙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가처분 결정을 직무집행 정지 중에 있다. 직무집행 정지 중이라는 걸 체크하시고요. 그럼 자기가 직무를 수행하면 안 돼요. 지금. 안 되는데 변호사 조언이 있었다. 변호사는 당연히 내 돈 받고 지금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나한테 유리하게끔 자꾸 이야기를 해주겠죠. 변호사는. 물론 안 그런 변호사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변호사 말만 믿었다 해서 다 정당화되는 거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보관금 인출 사용 행위가 법률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정당한 이유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뭐 무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 대상인지 몰랐다. 이거는 법률의 부지죠. 법률의 부지는 우리 판례가 위법성의 착오를 안 봅니다. 용서받지 못한다. 이 정당한 이유 자체를 따지질 않습니다. 바로 처벌하는 쪽으로 가버려요. 법률의 부지는 위법성의 착오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죠. 자, 자구행위. 자, 이거는 이제 개정 법률 조항. 저도 이거 자꾸 이거 한번 내보고 싶더라고요. 이거 법 조문 표현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 모의고사 한 번씩 내곤 했었는데 역시 이건 내고 싶어져요. 형법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의 실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하는 행위는 상당히 때 벌하지 않는다. 이게 자구행위 규정인데요. 제가 판례가 자구행위 인정한 판례가 없다 그랬죠. 그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구행위 현실적으로 우리 판례가 인정한 예는 없어요. 자,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이건 긴급필요한 조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온다 하면 굉장히 쉽다 이런 이야기죠. 자, 어떠한 물건에 대해 자기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묵시는 동의가 있었다. 그리고 뭐 절도죄 묻고 있네요. 이건 뭡니까? 밍크 45마리 사건. 자, A가 밍크 45마리 갖고 있는데 갑이 와가지고 이거 내 거다고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 주장이 진짜인 줄 알고 가져가도 좋다. 묵시적인 동의를 해버린 겁니다. 이때 절도죄 됩니까? 안 된다 그러죠. 절도죄는 일단 그 피해자가 가져가라고 허락했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비록 이제 자기가 뭔가 하자 있는 의사에 기초해서 승낙했다 하더라도 일단 가져가라고 허락했다면 절도죄는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절도죄 절청에 해당한다는 게 틀렸네요. 자, 폭처법상 자, 요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로 사람의 위해를 가해할 때 예방을 위한 행위 벌하지 않는다. 이거는 일반 정당방위 규정과 좀 다르죠. 이건 폭처법의 규정이 있는 겁니다.
약간 지엽적인 내용이지만 이걸 묻는 문제라면 조금 난이도 높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이건 폭제법에 있는 특별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과잉자구행의 경우에 과잉방이 달리 야간에 이런 조문 없죠. 야간에 특징 없죠. 자, 과잉방이나 과잉피난, 긴급피난과 정당방위에서는 상당성을 초과했을 때 야간의 공포, 경악, 흥분, 당황, 특별한 심적인 상태에서 이 과잉방위, 과잉피난을 했을 때 책임자 역사의 규정이 있죠. 근데 자구행에는 그 규정 없습니다. 그리고 뭐 모의고사를 많이 냈던 거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부도를 내고 도피하자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위하여 소유 가구점에 들어가서 말이죠. 가구 실행장치 뜯고 들어가서 물건 들고 나와버렸어요. 이 자구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특수절도. 이건 아무리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 권리 남용이 되는 겁니다. 가져갈 때는 허락을 받고 갖고 가야 돼요. 아니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집행권한을 부여받고 강제 집행을 하거나 이래야 되죠. 자, 타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조문상 이거 딱 주어져 있잖아요 지금. 근데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는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내용입니다. 이거 문제가 안 되고요. 자, 토지 소유권자가 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를 하고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자, 아무리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권리 남용이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그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아무리 권리를 확보하게 한다 하더라도 다른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다? 그럼 다른 절차 취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당한 행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업무방해죄 이런 범죄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유효성 조각사유를 판단할 때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권리 남용이 되면 유효성이 조각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장애 미수범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중지 미수범에 해당하기 위해서도 시행착수 있어야 돼요. 맞죠? 고착미 이게 미수범 성립 요건이죠. 고의, 시행착수, 범죄 미완성. 자, 범죄 미완성이라 할 때는 결과 발생하지 않았거나 인과관계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과관계 없는 경우. 자, 일반적인 미수범 요건이 이렇고요. 근데 이때 고의라고 하는 것은 기수의 고의를 말합니다. 기수의 고의, 확정적 행위 의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지미수나 불능미수 할 때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지미수도 이게 다 갖춰야 되는 겁니다. 중지미수, 불능미수도. 그러니까 이제 중지미수 할 때는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게 자의성을 가지고 중지행위를 해야 된다. 이게 중지미수. 불능미수는요. 불능미수는 여기에다가 뭐가 또 추가됩니까? 처음부터 결과 불가능해야 되죠. 처음부터 결과 불가능.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결과 발생 불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험성이 있어야 되죠. 위험성이 있어야 된다. 자, 만약 위험성이 없으면 불능범이 돼서 무죄가 되죠. 자, 위험성 판단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이 가능한지 이걸 따지는 게 판례 입장. 자, 이런 거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자의성 판단, 중지행위 판단.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미수가 다 고착미는 기본 요건이에요. 고착미 기본 요건. 중지미수 보면 임의적 감면서에 해당 아니고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 불능미수가 임의적 감면입니다. 반대로 해놨죠. 자, 상대방을 살해할 목적으로 낫을 들고 상대가 다가갔다. 근데 제3자가 제지하는 사이에 상대 도망갔다. 이렇게 되면 자,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실제 살인죄 칼 들고 사람한테 달려들면 말이죠. 이게 그냥 시행착수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미수범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 자, 불능미수범에서 말하는 실행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 방법 또는 행위 객체로서는 결과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치사랑 미달의 독약, 예? 총으로 쏘려고 하는데 총이 뭐 장난감 총이었다든지. 자, 대상을 불가능할 때는 이제 뭐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 이미 죽은 시체였다든지 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죠. 자, 공무상 비밀 누설죄. 자, 필요적 공범입니다. 자, 누설하는 사람만 처벌하죠. 누설 받는 사람은 처벌 규정 없고요. 누설하는 사람에 대한 공범이 안 되죠. 그 사람 될 수 있다는 게 틀렸네요. 자, 누설하는 사람과 누설 받는 사람 사이에서는 자, 필요적 공범 중에 대항범입니다. 갑이 누설하고 어린 누설 받고 이렇게 하면 요 내부 관계에서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공범 규정이 없다. 대항범 상호 간의 관계에서 공범 규정이 적용 안 된다.
그 사람 안 되는 거고요. 될 수 있다는 틀렸고. 형법은 절도, 강도, 도주죄에서 합동범 규정이 있죠. 강간죄 같은 경우는 이제 성폭력특법의 합동범 조문이 있습니다. 근데 형법적으로는 이 세 개 범죄, 절도, 강도, 도주의 합동범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장설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실행위가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 이런 협동관계, 이게 바로 합동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현장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뇌물 공여자, 뇌물 수사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서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이거잖아요. 정례자하고 설례자 사이에서 이 공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같은 문제, 그러니까 이제 문의만 다르지 실제 내용은 뭐 똑같고 뭐 그런 지문입니다. 자, 조문 묻는 문제. 형선고를 위하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언어가 필요하다 인정할 때 보호 관찰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형의 집행유예하면서도 보관찰 3번 함께 명할 수 있으면 맞고요. 근데 이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 조문상으로는 명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함께 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관찰 어떤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요. 그 보안처분의 어떤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된다. 자, 형 집행을 위하면서 사회봉사 또는 수학 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내 집행을 합니다. 맞아요? 이것도 이제 조문 묻는 문제고요. 자, 보관찰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상을 위반하고 정도가 무거운 때 집행의 선고를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인 걸 이제 이 필요적인 걸 해놨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알아두셔야 될 게 자, 판결 확정, 선고유예나 이제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 유예기간 안에 범죄를 범해서 확정됐을 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결격이 발견된 경우,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그 다음에 보호관찰에서 뭐 준수상 위반하고 정도가 무거운 경우가 있거든요. 보호관찰 위반 이렇게 딱 이 전문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고유예 할 때는요, 선고유예 쪽에는 이게 전부 실효사유예요. 실효사유고 집행유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실효사유고요. 요게 취소사유가 돼요. 취소사유. 그러니까 선고유예 같은 경우는 취소사유가 없어요. 전부 실효사유로 되어 있고요.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결격이 발견되면 바로 취소고요. 보호관찰 위반 같은 경우 이제 정도가 무거울 때는 좀 판단해야 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임의적 취소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취소해야 된다. 이 필요 취소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조문 내용의 문제가 의외로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여 범죄 실현하는 의사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 성립한다. 이제 공동점호관계에서 주관적 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자, 공동 성립하기 위해서 자, 공동가공 의사는 자, 묵시적이나 간접적인 불문하는 거 맞죠? 우리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관계 형성이 되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공동점을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죄 실행 전에 모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실행 도중에도 얼마든지 공동점검 성립이 가능합니다. 승계적 공동점검도 범행 실행 도중에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합니다.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아니고 용인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강간하자는 제의를 받고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따라다닌 이 비행청소년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범행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고 말이야. 대답도 하지 않고 졸졸 따라다닌 거. 자, 이런 경우에 공동정범에서 공동가공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죠. 자, 벌금의 경우에 선고유예는 물론이고 액수에 상관없이 집행유예 할 수 있다. 집행유예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이거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뭔 이야기냐면 어떤 판사님이 착각을 해가지고 벌금형을 1000만 원 벌금형을 내리면서 말이죠. 이 집행유예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아니 이 조문을 깜빡할 수 있나 이런 게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500만 원 이하입니다. 500만 원 이하. 자, 과료를 납입하지 않을 때 1일 이상 30일 미만 기간 노역장 유치해서 자기를 복무한다는 거. 이것도 조문이죠. 조문이고. 자,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시효가 완성이 되면 집행면제입니다. 실효하게 되면은요. 실효하게 되면 이건 전과말소 되는 걸 말해요. 실효, 전과말소. 근데 시효하면은 시효가 경과되면 이거 집행면제입니다. 집행. 가습방 기간 중 고의 또는 자, 여기 개정법률인데 지연죄 있잖아요. 지연죄. 이게 지금 추가된 거예요. 근데
전문상으로 과실은 이거 틀린 겁니다. 고의로 지은 죄로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근거상 형이 선고 받아서 판결이 확정된 때는 가석방 처분 효력이 있는다 돼 있는데 여기 지금 과실 때문에 이거 틀린 지문이고 그다음에 지은 죄가 예전에는 조문 없었거든요. 조문 없었는데 이거 지은 죄가 더 추가됐습니다. 개정되면서 자 예를 들면은 자 A라는 범죄가 확정이 돼 가지고 근데 이 확정될 때 지금 B죄도 재판 중, C죄도 재판 중, 뭐 여러 개 범죄가 이렇게 다 재판 진행 중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먼저 확정된 거죠. 먼저 확정돼 가지고 집행 도중에 가석방이 됐다고 쳐요. 가석방. 가석방 기간 중에 B죄에 대해서 재판했더니 이것도 이제 유죄 확정돼 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경우에 이게 실효될 수가 있었어요. 가석방이 실효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죠. 실효 안 되죠. 왜냐하면 가석방 기간 중에 지은 죄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지은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로 유죄 확정이 됐다. 이거는 가석방 실효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거 실효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형법 개정 때문에 실효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요 개정이 뭐 우리가 대기업체 뭐 부회장을 위한 개정 아니냐 해가지고 뭐 이게 뉴스에서 막 좀 이게 떠들고 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일단 뭐 이렇게 개정한 취지는 꼭 뭐 특정인을 위해서 개정한 건 아니다. 뭐 이런 뒷 이야기가 있죠. 어쨌든 요거 개정 그게 좀 이슈가 됐던 조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학원 모의고사 한번 냈었고 그대로 역시 출제위원도 이거 역시 문제되는 조문들을 이렇게 던진 겁니다. 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 실효권 취소됨 없이 유기한 경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선고의 상실이죠. 형선고의 상실. 집행을 정리한 걸 본다. 자, 집행 정리한 걸 보는 거는 가석방이죠. 가석방. 가석방 기간 도가 됐을 때 집행이 종료된 걸로 보는 거죠. 자,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 자, 이거는요. 1조 4만 규정에 자, 확정된 다음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됐을 때 집행 면제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1조 3항에는 가볍게 바뀐 거는 조문 없습니다. 이거 함정파 놓은 겁니다. 자, 확정된 다음에 법률이 변경되는 거는 가벼워진 경우는 조문 없어요. 폐지된 경우만 집행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인신매매죄는 자 세계주의 규정이 있죠. 인신매매죄하고 이제 약추인죄에서 세계주의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으로 정됩니다.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되게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 명의의 사무소를 위조하면 자, 이 사무소 위조죄 같은 경우는 보호주의가 적용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속지주의, 속인주의 다 적용 안 되면 보호주의도 적용 안 되고 그리고 항유법을 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5조의 내외 국통 유문인 할 때 그 문서죄하고 인장에 관한 범죄는 공문서하고 공인장을 말합니다. 사무소는 빠집니다. 자,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산입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산입해 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틀린 거예요. 이게 헌법 위반으로 됐죠. 예전에는 이제 산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반드시 산입해 줘야 된다. 산입 안 해주면 그 헌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개정됐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산입하라. 물론 미결구검일수는 산입 안 합니다. 미결구검일수는 외국에서 미결구검된 거를 우리나라에서 산입해 주지는 않아요. 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자 하는 내심의 상태를 가지고 해결한 경우에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미수에 그치고자 하는 내심의 상태를 가지고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요. 모든 고의는 기수의 고의라 해야 됩니다. 모든 고의는 기수의 고의. 이것도 제가 뭐 늘 모의고사 많이 냈던 거죠. 자, 아까 제가 기수 고의 했잖아요. 자,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인죄, 살인죄를 범하려고 한다. 아니면 살인 미수가 된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라고 생각해야 되죠. 죽여야지라고 생각해야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든 뭐 살인 미수가 되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저 사람이 안 죽어. 안 죽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살인죄로 논할 수 있습니까? 살인죄로 논하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위를 해야 그게 살인죄로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치사랑 미달의 독약을 먹였을 때 이 불능미수 같은 거 되잖아요. 불능미수 이렇게 되는 이런 사례조차도 고의만큼은 기수의 고의라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치사랑 미달의 독약으로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그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인 뭐 불능범이든 불능미수든 뭐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안 죽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게 살인죄로 가면 안 되죠. 다른 범죄 뭐 상해라든지 다른 범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모든 범죄의 고의는 기수의 고의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걸 고의로 볼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미수에 그치는데 이게 무슨
범죄 되지도 않 미수의 그 고의 기수의 어떤 고의 자체가 없는 사람을 고의범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절도의 고의를 갖고 있다 하려면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칠 수 있다고 생각해야 그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미수에 그친다. 일단은 고의 자체가 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미수에 그치고자 하는 내심의 상태, 이거는 고의가 인정될 수 없어요. 모든 고의는 기수의 고의라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 내용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안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살인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 등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에 피해자 같은 성별과 연령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맞는 지문인데 사실 뭐 그 우리가 나이 많은 여성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젊은 뭐 여고생하고 할머니하고 이걸 동급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판례를 보다 보면 이 나이 많은 여성에 대해서 이게 뭐 강제추행죄에 부정하는 판례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성계에서 이거 뭐 나이 많은 여자들 차별하냐 이래가지고 막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거 성적 수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고려한다는 게 같은 연령대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뭐 판단 이런 걸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할머니나 뭐 이렇게 나이 많은 여성 48세 여성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성적 자율적인 자유 침해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판례들이 나오는 거죠. 자, 고의는 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되고요. 사후 고의는 안 되죠. 사전 고의도 안 되고 사후 고의는 고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살인죄 고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자, 목적하고 고의는 구분해야 되죠. 목적은 목적범에서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부르는 겁니다.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우발적으로도 예? 칼로 사람 목 찌르면 이거 살인고 인정되는 거예요.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해서 타인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는 가능성,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족한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격분한다 하더라도요, 칼 같은 걸로 사람 목을 찔러버린다 그러면 이건 살인고 인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꼭 무슨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형법 규정에 따르면 범죄 예비 행위가 시행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 원칙 처벌 대상이 된다? 아니죠. 원래 원칙 처벌 대상이 되는 건 기소고요. 미수범이라든지 예비 업무는 그 예외적인 처벌 형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특별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어요. 예비죄를 처벌한 규정을 독립된 구속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죄행법정 용지가 합치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요. 독립된 구속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죄 있잖아요. 예비죄에 대해서 방조를 했다고 할 때 이게 정범행위가 실행 착수에 나아가서 범죄행위로 이제 나아가게 되면 방조는 가능하지만 예비죄는 무정형 무한정이다 이런 이야기죠. 무정형 무한정이다. 또 구체적인 어떤 범죄 정형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죄나 방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예비죄 방조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독립된 구속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예비죄는 무정형 무한정인 거고 거기에 방조한 경우는 처벌하기도 힘들다. 처벌 못한다. 이게 이제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는 거 죄행법정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없다는 이야기니까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독립된 개념에 좀 포함시킬 수 없다. 그래서 예비행위는 무정형 무한정이다. 만약에 독립된 개념이 인정되면 그게 방조를 한다 하면 또 방조죄 또 성립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방조행위도 무정형 무한정이고 예비행위도 무정형 무한정이고 따라서 이건 처벌할 수 없다. 예비행위 방조하는 건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준비에 관한 고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비행위가 있어야 되고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예비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되고 이게 예비죄 구성요건입니다. 자, 범죄 예비는 이를 처벌한다는 취지와 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서 착각을 해가지고 말이죠. A죄는 예비죄를 처벌한다 이렇게 하면은요 처벌을 못해요. 왜? 몇 년형으로 처벌할 겁니까? 자, 미수범은요. 미수범 같은 경우는 그냥 미수범 처벌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미수범은 기본 법정형이 있기 때문에 기본 법정에 대해서 이거 임의적 감경, 이거는 필요적 감면, 그다음에 임의적 감면 해가지고 처벌하면 되죠. 근데 예비죄 같은 경우는 예비죄로 처벌한다 하면 그럼 몇 년형으로 처벌해야 됩니까? 규정이 없어요. 그럼 처벌 못해요. 그러니까 예비죄 같은 경우는 무엇을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을 정해놔 줘야 됩니다.
형을 정해야 그 1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형을 안 정하면 처벌 못 해요. 그래서 형을 함께 규정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미수범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법정형에 대해서 감경하는 형태로 처벌하면 되지만 예비죄 같은 경우는 따로 형을 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방조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고의는 정보에서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범죄를 범할 거라는 걸 알고 뭐 도와준다는 의사로 용이하게 해준다는 의사가 있으면 되지 정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범죄를 수행한다는까지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교사범이 공범관계를 이탈하기 위해서는 자 공범에 빠져나가려면 영향력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이 제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범이 가지고 있는 고의를 되돌려 놔야 돼요. 교사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 고의를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자기가 교사범에서 이탈하기 위해서는 고의를 되돌려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서 형성된 피교사 범위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고의를 되돌려 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사범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자,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 신분 없는 사람은 그 범죄 공범이 될 수 있죠. 이거 3.3조 본문 아닙니까? 3.3 본문을 갖다 지금 뒤집어 놨네요. 없다니까 틀렸네요. 쉽죠? 그 비신문자와 신문자의 범죄에 가담하면 같이 공범이 되는 거죠. 그 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특정할 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살인 청부업자한테 누구 죽여달라고 할 때 죽여달라고 돈만 주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죽일 건지는 뭐 청부업자들 자기들 기술로 뭐 어떻게든 살해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세부적인까지 다 지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고의만 발생시키면 됩니다. 자, 경합범죄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후적 경합범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고 면제할 수는 없다가 아니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거 틀렸네요. 사후적 경합범 처벌할 때는 감면의 지가 있습니다. 이거 틀린 지문이고, 자,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에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을 받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자, 이거는 이제 형법 조문 묻는 문제예요. 자, 잘 안 나오던 조문이죠, 이 조문이. 이거 한번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남의 틀린 거 확인해 보시고 2번으로 가셔도 됩니다. 자, 형법 3조 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기의 죄. 자, 이 동시에 경합범입니다. 자,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 개인가 수기의 죄에 해당. 이거는 뭡니까? 상상학 경합이죠. 상상 경합범. 자, 3조 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있다. 아니고 이거는 상상적 경합범이고 한 개인가 수기의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범이고 이건 동시에 경합범이고 별개 행위로 별개 문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상 경합범을 뭐 지금 동시에 경합범이 될 수 있다 하니까 틀린 거죠. 이거는 가장 중요한 죄 정한형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조 후단은 금고해상 행위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이게 사후적 경합범이죠. 자,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는 이거는 사후적 경합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될 수 있다니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고해상의 확정 판결로 돼 있거든요. 금고해상 확정 판결. 그러다 보니까 벌금형이라든지 약식명령이 확정된 거는 이 사후적 경합범 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 2번은 그냥 조문이고 나머지는 전부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갑을 들이받아서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갑과 동행하던 피해자 을이 밀려서 넘어지에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운전과 상해사의 인과관계 인정이 된다. 자, 이거는 뭐 교통사고의 경우에 뭐 내가 누구를 이제 뭐 예컨대 뭐 친다고 했을 때 그 밀려갖고 다른 사람한테 또 충격을 줘가지고 이제 넘어졌을 때 인과관계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거든요. 자, 어려운 판례는 아니니까 이제 읽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 당시에 심신상해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억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을 한다 하더라도 심상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기억하지 않다 해가지고 기억 안 난다 해가지고 다시 그 책임 부정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밤에 자기가 뭐 사람을 살해해 놓고 말이죠. 너 그 사람을 왜 죽였냐 하니까 죽인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소상이 자기 행위를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 왜 죽였냐 하니까 그 사람이 뭐 사탄이어 가지고 말이죠. 지옥에서 구하기 위해서 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건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럼 책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말이요. 응? 그 자기가 뭐 술에 취해 갖고 가끔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원인의 자율행위처럼 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심리상해가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심리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자, 채권자가 채무자 갑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돈을 빌려줄 때 저 사람이 돈을 못 갚는다는 걸 충분히 인식한다 이런 이야기죠. 인식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사기죄 범위를 인정하기 곤란하단 말이야. 사기죄가 되려면 상대방을 처벌받들이는 거거든요. 돈 빌려주는 사람이 다 알고 내 저 사람이 돈 못 갚는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면서 돈을 빌려줬다면 사기죄 인정하기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상할 수 있다고 하면 요즘처럼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걸 잘 알고 돈을 빌려줬다 이렇게 하면 어차피 내가 때릴 각오하고 돈 빌려주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했다는 등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가볍게 사기죄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빌려주는 사람이 사실 차후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사정입니다. 자, 고속국도에서 보행으로 통행 횡단하거나, 자, 이것도 이제 신뢰원칙 이야기예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날 걸 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횡단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도로 양측에 휴게소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도로 양측 휴게소가 있으니까 이쪽 휴게소 저쪽 휴게소로 갑자기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예측해서 속도를 줄일 의무가 있느냐는 건데 그건 아니죠. 예?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날 걸 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이 감속할 조치 죄무 예외적으로 있다 아니라 없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자 이미 그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했다 그러면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리 대비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속도로는 고속으로 달리는 장소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정이죠. 자, 양벌 규정 나왔네요. 자,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 양벌 규정은 법인이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 선임 감독상의 주의를 다하지 못했을 때 같이 책임을 지는 걸로 보죠. 근데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는 직원을 감독할 수가 없어요. 지감독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법인이 어떠한 선임 감독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가 없다. 설립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선임 감독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저희가 기관임 사무에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때 만약에 그 고용된 사람이 있다면 요거 양벌 규정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 일부가 아니다. 국가기관 별개 독립된 공법인처럼 되니까 양벌 규정에 있어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용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양벌 규정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자, 형사 책임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거 쉬운 판례죠. 형사 책임이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한 법인이 가지고 있던 처벌 규정이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면 틀리죠. 형사 책임이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뭐 연쇄살인범이라 하더라도 아들한테 그 책임이 전가되는 건 아니죠. 그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양벌 규정에 의한 면책 규정이 신설된 것은 면책 규정이라는 것은 과거에 종업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무지도 따지도 않고 고용주도 같이 처벌하던 조항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면책 규정이 신설돼 가지고 내가 선임 감독상의 주의를 다하였다라면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이제 추가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더 강하게 바뀐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법률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그보다 가벼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뭐 문제를 이렇게 시험 끝나고 나서 풀어보면 좀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체감 난이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항상 아쉬운 느낌도 들 겁니다. 근데 이게 모든 수업이 다 같은 조건이에요. 자,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꼭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